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답답하실 텐데요. 오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시나리오는 크게 보면 방역, 감염 치료, 면역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방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진단검사를 이용해 감염자를 확인하고 이들을 격리함으로써 전염을 막는 방법입니다. 감염치료의 경우 혈청을 이용한 치료, 단일 항체를 이용한 감염치료 또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한 감염치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역법으로는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의해 집단 면역을 얻는 방법, 독성이 낮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집단 면역을 얻는 방법, 그리고 독성이 없도록 개발된 백신을 이용해서 집단 면역을 얻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시나리오는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에 얻어진 면역을 무력화하고 다시 감염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자의 격리 등을 이용한 방역입니다. 이 방법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검사와 감염자 추적을 위한 기술적 역량과 사회적 격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활동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한 방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방역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역을 더 철저히 할수록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자유를 그만큼 더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여준 방역 역량을 고려했을 때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나라로는 대한민국, 대만, 홍콩, 독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의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사회를 처음 만든 원시 시대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왔습니다. 집단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 감염자 중 일부는 희생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인구 중 많은 사람이 면역을 가지게 되면 바이러스의 전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 감염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 등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도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인류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거나 백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백신과 항바이러스 제요법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집단 면역 시나리오를 따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을 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산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 감염 비율로서 60%의 감염, 그리고 전세계 평균 치명률인 5%의 치명률을 가정하였을 때 5천만 인구 중 약 150만 명이 희생된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인 방역을 하는 대신 느슨하게 대응함으로써 집단 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방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독성이 낮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면역입니다. 이런 행운이 오는 것이 최선일 텐데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독성이 낮기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도 매우 적은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도 수많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데 대부분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처럼 치명률이 아주 낮아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 독성이 약한 바이러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 중에서 치명률이 낮고 전염력은 높고 항체연 인지는 코로나19와 동일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독성이 약해서 우리가 증상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이 순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얻어진 면역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그대로 작동될 수 있다면 희생자는 거의 없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바이러스 유행이 없어지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백신을 이용하여 집단 면역을 얻는 방법입니다. 백신은 바이러스를 배양한 후 감염력을 없애서 만드는 방법,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대상으로 재수합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벡터에 넣어서 세포로 넣는 DNA 백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반드시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나오지 않아야 하고 면역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야 사용될 수 있도록 등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 세계의 매우 많은 회사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은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면역을 얻고 다수 인구가 면역을 얻어서 집단 면역을 얻은 상태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은 해마다 새로 맞아야 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변종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체에 의해 인지되는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단백질의 3차원적인 형태가 변하게 되면 기존에 얻었던 면역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 부위가 달라진 변종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낮거나 전염력이 낮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에 획득한 면역은 모두 무력화되고 우리는 바이러스의 재유행이라는 큰 사건을 다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혈청을 이용한 감염 치료입니다. 혈액에는 적혈구와 다양한 백혈구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제거하고 남은 액체를 혈청이라고 합니다. 이 혈청에는 항체가 존재하는데 특히 감염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의 혈청에는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존재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험에 참여한 회복기 환자 모두가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고 소수이긴 하지만 혈청을 이용해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던 환자가 치료된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회복기 환자의 혈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혈청의 제조,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혈청을 이용한 감염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혈청에는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을 제공한 사람의 항체가 받는 사람의 조직을 공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받는 사람의 면역체계가 제공되는 혈청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청을 이용한 감염 치료는 대단위로 수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아주 위급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혈청을 이용한 치료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감염 치료입니다. 혈청에는 우리가 없애고 싶어하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항원에 대한 항체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의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청은 헌혈에 의해서만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 특이하게 작용하는 순수한 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없애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한 가지 항체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체 치료제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통과한 항체를 개발하기만 한다면 대량 생산과 대단위의 감염 치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시나리오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한 감염 치료입니다.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더라도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된다면 우리는 큰 두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약초나 기타 다양한 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일 수도 있고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먹거나 주사로 우리 몸에 주입되었을 때 바이러스의 정식을 억제할 수 있다면 항바이러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회사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약 재창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약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약은 안전성에 대해서는 통과되었기 때문에 신약으로 개발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중 한 가지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섞여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